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지만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를 생포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북한 병사 생포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후 부상 악화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3일 만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했죠. 투표는 생각보다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탄핵안 가결의 관문이었던 의결 정족수를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대한민국 행정부의 서열 1, 2위가 모두 직무정지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된 건데 문제는 다음 차례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된 이후 그러니까 또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공포 등을 하지 않으면 탄핵이 될 거라고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만큼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7은 헌정사상 첫 권한대행 탄핵부터 앞으로 있을 정치적 지각 변동까지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투표에 참석한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정부 서열 1, 2위가 동시에 직무 정지됐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의 2인자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내란 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면담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끝에 탄핵 가결 정족수를 제적 의원 과반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에 결국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임명 등을 하지 않은 점이 직무유기라며 한 권한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151석이라는 민주당과 200석이라는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며 심지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우 의장의 선택은 과반, 그러니까 151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였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건데 우 의장의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이교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 요건이 제적 의원 과반, 즉 151명의 찬성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법조계 의견과 입법조사처 판단 등을 종합해 의장으로서 충분히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면서 탄핵 소추 대상자가 국무총리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제적의원 200명 동의가 맞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가중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법정 논쟁을 의식한 듯 의장은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제적 의원 과반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체적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권한대행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순간 우리 국방은 누가 책임지는 거냐고 외쳤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발표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집결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의장석을 향한 항의는 이어졌습니다. 투표 안 하실 거예요?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의힘은 투표 불성립으로 규정하고 한 권한대행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 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만 뜨면 탄핵, 눈만 뜨면 탄핵, 눈만 뜨면 탄핵.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고 없는 이 시점에서 국방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저 북한 대령군들로부터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이어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의 탄핵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건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탄핵안에 항의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조경태, 김상욱 의원은 떠나지 않고 표결을 지켜봤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국무총리실은 오후 5시 20분쯤 국회로부터 바로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총리실로 가보겠습니다. 주진희 기자, 일단 한덕수 총리는 국회 탄핵안 가결을 받아들여서 직무를 정지한 거죠. 그럼 따로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다투지 않겠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자마자 한덕수 총리는 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초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 쟁의를 해야 한다는 여권의 의견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탄핵에 맞서기보다는 받아들이겠다는 이 각오는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문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를 재차 촉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에 준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선 국민의 대표인 여야 합의가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건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총리실 기능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주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1인 3역을 맡게 된 거죠. 국무총리실과 달리 경제정책관리가 주 업무인 경제부총리실이 외교, 안보 현안까지 다 다뤄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웠다는 뜻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굳건한 안보와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표결 전 긴급 대국민 담화에선 야당의 탄핵 표결을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잇따른 탄핵이 가져올 경제적 후폭풍을 크게 우려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오랜 관료 경험이 있는 최 권한대행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소추된 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또 이른바 쌍특검법을 처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한 총리가 여야 합의가 없다며 국회로 넘긴 공을 하루 만에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는 이제 최 권한대행을 향하고 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민주당이 공포를 요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모두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야당 요구를 따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한덕수 총리가 국회로 넘긴 공은 하루 만에 되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겨받게 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당장 한 총리 탄핵 소추 원인이 된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연말이 시한인 쌍특검법 제2요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국정 혼란을 막겠다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기 어렵고 반대로 거부할 경우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첫 일정으로 외교안보와 질서 유지를 챙겼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요. 정부 서울청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수영 기자 전해주시죠. 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금 전인 6시 30분부터 이곳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면서 경제부총리가 사상 처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만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한 국가안보와 외교부터 챙기는 행보를 시작한 겁니다. NSC 회의에 앞서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를 면담하고 공식 권한대행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동향 등을 보고받았고 철저한 안보 태세를 주문했습니다.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국가들의 한국의 질서 유지와 안보가 튼튼하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라고 서면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장관이 공석인 국방과 행안 차관들에게도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주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야말로 1인 3역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과 헌재재판관 임명 등 가장 어려운 숙제를 앞에 두고 있고 총리로서 각 부처의 현안들을 조율해야 하고 경제부총리로서 출렁이는 환율 대응과 내년 경제정책의 큰 틀도 확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 탄핵에 앞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권한대행이 당면한 현실이 된 만큼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듯 각 부처 장관과 차관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최 권한대행 역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데다 헌법재판관 임명 등 어려운 숙제를 앞두고 있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 큰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 공직자에 대한 탄핵 발의는 한덕수 총리까지 합해서 30번째, 그중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다 민주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줄 탄핵을 하면 중도층의 지지를 일부 잃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얻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기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탄핵 대상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167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안동환 검사를 탄핵해 사상 첫 검사 탄핵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등의 이유였는데 헌재는 5대4로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 검사 탄핵을 이어갔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이 추진되자 사퇴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탄핵은 더 잦아져 계엄 사태 전까지 6개월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11건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까지 더하면 이번 정부 들어 탄핵안은 29건 발의돼 1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시도 배경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며 조기 대선을 유도하려는 속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정 혼란의 책임을 야당에 돌려 중도층 여론에 호소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하지만 한 총리 탄핵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대행을 탄핵 소추하는 사상 초유의 벌어졌죠.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헌성을 주장하는데 그럼 결국 또 판단은 사법부 몫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이 한덕수 총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아니면 뭐 국회 표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할 시나리오도 일각에서는 거론됐습니다만 결과를 즉시 수용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1,700자 가량의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미리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신 국민의힘이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탄핵을 막을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요. 네. 그때까지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보신 것처럼 최상목 부총리 대행 체제는 바로 발동이 됐습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은 통상 수일 내로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기각이 되면 최상목 체제가 이어지겠지만 만약에 인용될 경우 본안 결정, 그러니까 헌재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다시 복귀해서 헌재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어쨌든 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예. 겁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이 탄핵 명분으로 주장했던 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 공포 이거 문제거든요. 예. 이 문제 아직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체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질까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최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다를 것이다 라면서 압박을 이어갔던 이유인데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최권한대행의 발언을 한번 보면요. 한덕수 체제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 체제에서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총리와 다른 선택을 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겠네요.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건데요. 다음 순번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민주당 내에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무위원 줄 탄핵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만약 된다면 저는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5명의 국무위원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심의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서 국무회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주요 정책 실행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어렵습니다. 네. 1월 1일 이후 이 쟁점이었던 쌍특검법도 자동으로 공포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렇게 마비가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 이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달리 우회로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고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이 경우 국정마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섣불리 꺼내기 힘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참 오늘 탄핵소추 읽을 때 보니까 국회의원 192명이 참석해서 192명이 찬성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그리고 조경태 두 의원이 들어가서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94표가 나와야 하는 건데 민주당에서 미국에 출장 간 김문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범야권에선 191표가 그렇죠. 나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 의원만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한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바꿨군요.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뉴스정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 표결 전 내란 대행의 탄핵은 마땅하고 의결 정족수 논란에는 인공지능도 아는 사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에 협조해야 한다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정에 없던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재반란을 선택했다며 한덕수 대행을 직격하고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도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권한 대행은 내란 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이 대표는 계엄 이후 주요 탄핵 국면에서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 불안도 지적했습니다.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민생까지 위협했다는 겁니다.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도 인공지능 챗 GPT도 아는 사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 탄핵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유도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챗 GPT가 훌륭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국회 주도 사퇴 수습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차기 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들어가고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야죠. 경제관료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더 안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다만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바뀐 대행 체제 역시 야권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한 대행 탄핵 가결로 한국의 정치적 교착과 불안이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손상됐다고도 했죠. 이상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자 BBC와 AP, NHK 등 외신들도 긴급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외신들은 한 대행의 탄핵이 가결되면서 한국의 정치가 더 혼란스러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P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이 한국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권력 순위 1위와 2위를 탄핵하는 것은 정치 혼돈과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탄핵안 가결 현장이 아수라장이었다고 쓰며 가결 당시의 혼동을 부각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이 표결장에서 무효, 권력 남용이라고 외치며 국회의장 퇴진을 요구했다며 표결 현장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NHK는 긴급 속보를 내며 정족수 논란으로 여야 의원이 격렬히 대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인 바이두와 SNS인 웨이보에서도 탄핵 관련 소식이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해외 언론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엔 내란 수사 소식으로 가볼까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이 밝혀졌는데요. 내용 하나하나가 충격적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계엄이 해제된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거든요. 단지 국회에 경종을 울리려 했다는 윤 대통령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직접 내린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 봉쇄 투입 병력을 지휘한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이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하더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은 앞서 삼청동에 위치한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를 지시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끼와 같은 흉기 사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특전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키며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겁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검찰 수사 결과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이 망치를 미리 준비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하고 계엄군 투입 후 벌어진 일들이 폭동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의혹은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실제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사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구체적인 명단을 건네며 체포 후 구금하라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이재명 대표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금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가까워지자 최우선 체포자를 특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여 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아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보면 기존 구금 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하면 된다는 지시가 하달됩니다. 주요 인사 체포에는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고 언급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검찰의 수사 내용 법조팀 우정원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내란 사태에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수사 내용 검찰이 밝혔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터에서 보셨다시피 이걸 김용현 수사 결과라 쓰고 대통령 수사 결과 이렇게 읽어야 할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과 발언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그리고 두세 번이고 계엄을 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계엄 준비를 올해 초부터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검찰 수사 결과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처음 계엄을 언급한 거는 지난 3월 삼청동 안가에서인데 비상대권이라는 언급을 시작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당시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영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후 통상적이지 않은 타이밍에 신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김 처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물리고 계엄에 동조하는 인물과는 계속 논의를 했다 이건데 그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장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도 계엄을 암시하는 발언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10차례 가까운 회동에서 비상대권, 비상조치, 특단의 대책 이런 말을 하면서 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갑니다. 네. 이 자리에는 같은 충암고 출신인 김 전 장관과 여사령관이 거의 함께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엄 선포를 나흘 앞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계엄령으로 국회와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흘 전인 지난 1일에는 계엄군 동원 가능 병력을 묻기도 합니다. 그 사이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뒤 윤 대통령이 이걸 수정해 발표하게 됐다. 이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국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총을 쏴라, 도끼를 부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라고 한 대통령의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담화에서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는 어제 김 전 장관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이 나온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나온 앞서 소개해드린 이 발언들을 경고 목적으로만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병력도 이번 수사 결과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병력 총 규모는 군만 1,605명으로 윤 대통령 주장보다 5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경찰 인력까지 포함하면 계엄에 동원된 인원은 4,700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이분의 역할도 드러났다고요. 네, 이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요원 30여 명을 선발하자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서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 요원들과 선관위 서버실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이제 노 전 사령관은 어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적법한 자문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주장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그럼 검찰은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 구성 여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에 다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네. 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한 건 이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는 국헌 문란이 맞다는 겁니다. 또 체포를 통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려 했기 때문에 이는 폭동에도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이제 수사기관을 지나 법정에서 12.3 계엄 사태의 전모가 밝혀질 전망인데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수사 결과를 두고 김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소설이다. 이러면서 박세현 검찰특별수사본부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행적은 대통령 안가로 집중된다고 전해드렸었죠. 윤 대통령이 그날 밤 7시쯤 이 안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났으니까요. 경찰이 오늘 서울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를 압수수색해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 못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명확한 거부 사유를 대라고 반발했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회색 SUV가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빠져나옵니다. 철수하십니까? CCTV 확보하셨습니까? 저 불승이 됐어요.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부터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이번 사태를 모의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한 차례 기각당했고 이후 지난 19일 발부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CCTV의 관리를 맡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안가가 군사상 공무상 기밀 지역이라며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호처의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한 경찰 내부는 격앙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17일에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와폰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불발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일에 진행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서는 8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실패하며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히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사살 대상들이 담겨 있었다고 하죠.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좌파 언론인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거, 그러니까 체포 대상이 아닌 사살 대상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노 전 사령관 메모의 신빙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인지 누구와 계획을 한 것인지 말이죠. 백기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필 수첩에 정치인, 판사,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놨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기 전 누구를 사살하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대답 없이 쏘아보기만 했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사살의 대상으로 좌파 언론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 있는 수거 대상, 즉 체포 명단에 과거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는 게 알려지긴 했지만 사살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은 수첩 메모의 실행 가능성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노 전 사령관에게 국외 정보 업무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라며 수첩 메모는 노 씨의 사적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정보사 요원의 선관위 체포조 선발은 노 전 사령관이 지시한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노트북을 포렌식하는 등 노 전 사령관의 계엄 개입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MBN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이른바 용연파라 불린 측근들을 활용해 군 인사를 쥐락펴락한 정황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계엄 얘기는 올 초부터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어떻게 그때부터 인사에 영향력을 미쳐왔을까요? 군 장성 인사를 검증하는 부서를 김 전 장관이 장악한 정황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은 군 인사 과정의 핵심으로 육해공군 장성 진급 대상자들의 신원과 세평 등 정보를 수집 조사해 국방부와 대통령실로 보고합니다. 통상 유력 장군 진급 예정자가 임명되던 방첩사 내 최고 요직인 이 자리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예상 밖의 인물이 임명됩니다. 진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떨어져 방첩사에서 원대 복귀를 앞둔 A 중령이 임기제 대령으로 승진하며 신원보안실장이 된 겁니다. 이례적인 인사에 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A 실장 부임 후 여인영 방첩사령관 등 계엄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진급했고 이들은 현재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A 실장 밑에서 장성 신원 분석을 맡은 B 과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A 실장과 B 과장이 충암고 출신인 여 사령관 집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임기제 대령으로는 이례적으로 임기 연장까지 받은 A 실장도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첩사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인원은 전문가로 평가돼 규정과 절차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서 파생된 뉴스가 이렇게나 많네요.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이 첫 변론 준비 기일이었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서류도 내지 않아 정상적인 기일 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많았죠. 대리인단이 당일인 오늘에서야 선임계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왔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3일 만입니다. 국회 소추의원 측에서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헌법재판관 출신 김희수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소추의원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선임계를 제출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한 배보윤 변호사와 대구 고검장을 지냈던 윤갑근 변호사 등이 출석했습니다. 향후 윤 대통령의 재판 참석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출석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법정에는 이미선, 정영식 두 수명재판관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정청래 위원장과 국회 측 대리인단 10여 명이, 우측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3명이 자리했습니다. 기일은 40여 분간 사건의 쟁점과 증거, 증인 정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 선임이 늦어진 점을 고려해 기일 연기 신청서도 제출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주일 뒤인 내년 1월 3일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탄핵 찬반 집회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정모 기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 네, 저는 지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약 500m 떨어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 측이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참석한 만큼 헌재가 하루빨리 심리를 진행해 국회의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두고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명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재판관들의 그 결정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나. 파면 소리 들을 때까지는 제가 최대한 나올 생각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 역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한강진역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 역시 감지됐습니다.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의결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법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나올 겁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에는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두 집회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한강진역에서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는 달리 수사기관에는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한 날이 이번 주 일요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당장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건 여러 문제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주장과 달리 출석 요구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도 주장했죠. 첫 번째는 경찰이 공수처와 함께 수사하기 전에 한 거니 숫자에서 빼야 한다는 겁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 심판에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언급하며 출석 요청에 곧바로 응하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고 기존의 소환을 보도가 보면 5번, 6번 소환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각 기관별로 보면 공수처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3차례 정도 소환 통보에 불응할 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아직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는 29일 소환 조사를 통보한 공수처는 이번 요구에도 불응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초유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도 출렁였습니다. 환율은 하루 20원이 급등락하며 한때 1,480원을 넘었고 코스피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최장 하락 기록이 예상될 정도로 앞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며 1,5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장중 1,486원까지 올랐는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오후 들어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며 요동치던 환율을 눌렀지만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속에 국내 탄핵 정국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정치 요인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을 때 환율의 상단은 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원화 가치의 하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예고에 외국인이 주식을 내다 팔며 코스피도 장중 2,400선이 깨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달에는 2조 4천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주식도 팔고 환율도 올라가고 외국인이 파니까 환율도 올라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과 원화 가치 약세는 동시에 나타나는 일. 올해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하루만 남겨둔 가운데 현재 추세로는 7월 이후 6개월 연속 지수 하락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6개월 연속 하락은 2000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등 두 차례뿐으로 결국 16년 만에 다시 최장 하락 기록을 세울 판입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수출업계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수입 물가가 비싸니 손해고요. 전국 불안에 환율 상승 등이 겹치며 기업 체감 경기는 코로나 수준으로 위축됐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김진성 씨는 매달 비슷한 양의 재료를 구입하지만 최근 결제 금액이 급격히 늘어 걱정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두 가격이 오른 데다 강달러까지 겹친 탓입니다. 원두 가격이나 디저트 만들 때도 이제 단가 자체가 올라서 지출도 많아지다 보니까 매장 순이익도 좀 전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고요. 기업들도 초비상입니다. 올해 초 1,300원대 환율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짰는데 당장 원자재 값만 10% 이상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이르면 대기업도 버티기 힘든 수준인데 그렇다고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환율이 오른 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 또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실제로 전국 불안의 환율 상승으로 12월 기업 체감 경기 지수는 한 달 새 4.5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멈추는 거거든요. 계획된 투자는 하지 않고 계획된 투자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고정자산들은 유동자산을 하고. 연말 불안 요소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경기 침체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북한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처음으로 생포된 북한군으로 기록이 됐죠. 벌써 3,000명이 사상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파병한 사람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숨진 거나 다친 겁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친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고정한 채 축 늘어져 있는 이 군인은 우크라이나군이 작전 수행 중 생포했다며 공개한 북한군입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국정원도 북한군 생포를 확인했지만 이 북한군은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6일 생포됐던 북한군 한 명이 부상이 심해져 오늘 사망하였음을 우방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포 당시 군복에는 피가 묻어 있어 북한군이 부상을 입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했지만 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최초의 북한 병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우크라이나는 이 중 4분의 1 정도인 3,000여 명이 사상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 Курщині є вже більше 3000 поранених та вбитих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солдатів. Росія їх просто утилізує у штурмах. Чому корейці повинні воювати за Путіна? 러시아에 북한군이 대규모로 파병되면서 북한군 포로와 관련된 문제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 영토에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가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북한군이 대규모 사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술을 거의 변경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교전이 거듭될수록 전사자와 생포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맹렬한 추위로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설악산 향로봉에선 수은주가 영하 17.2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죠. 지금 서해안에는 폭설 예보도 내려져 있는데 물기를 머금은 습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눈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쏟아지던 물줄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대한 빙벽으로 변한 폭포는 긴장감 넘치는 겨울 스포츠의 장이 됐습니다. 말리던 생선은 오히려 딱딱한 막대기처럼 굳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추워서 목도리랑 장갑이랑 좀 꽁꽁 싸매고 오게 된 것 같아요. 심술궂은 동장군이 찾아오자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설악산 향로봉은 영하 17.2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강원 철원군과 경기 파주시 역시 수은주가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후까지 추위는 계속됐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서울 역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찬 북서풍의 영향으로 28일 토요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29일 일요일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예고된 폭설도 골칫거립니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의 경우 내일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눈이 내릴 수 있는데 습도가 높고 무거운 습설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어제 오후 전격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놓고 외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작보다 못하다는 혹평과 몰입감이 대단하다는 극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공개 이후 전 세계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며 넷플릭스 역사상 최다 시청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이 3년 만에 시즌2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에서도 프로모션이 열리며 기대감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공개 이후 외신 반응은 엇갈립니다. 전작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이야기가 정체돼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외에도 재미와 기발함이 사라져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시즌2는 시즌3로 나뉘어 공개되는 만큼 참가자들이 벌이는 게임 6개 중 절반만 공개된 데다 결말로 이어지는 스토리에 중점을 두면서 전작보다 흥미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벌어질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충격은 덜할 수 있지만 반면 확장된 세계관을 통해 몰입감을 선사한다거나 전작처럼 현실 풍자를 제대로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에서 시즌2는 평점 86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시즌1의 95점보단 낮은 수치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경기 북부 파주에서 서울까지 90분 걸리던 출퇴근길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 두 곳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내일부터 개통되는 덕인데 역사까지의 연계 교통망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미리 체험해봤습니다. 지난 3월 서울 수서, 화성 동탄에 이어 두 번째로 뚫린 GTX A 노선 열차입니다. 서울역을 떠난 열차는 최고 시속 180km로 파주 운정중앙역까지 20분대에 도착합니다. 할인 혜택을 제외한 최고 요금 4,450원으로 출퇴근 시간이 광역버스의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기존의 자유로라든지 제2자유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시는 불편함, 출퇴근 시간에 소요되는 장시간을 21분 만에 단축할 수 있는. 열차 이용을 위해 지하 50m 깊이 대심도까지 이동은 운정중앙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와 고속 엘리베이터가 맡았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을 땐 3, 4분대가 소요됐고 동일하게 성인 걸음 기준을 적용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3, 40초대가 걸렸습니다. 지하 1층으로 버스와 택시가 바로 들어오는 복합 환승센터가 마련됐지만 시내와 여러 갈래로 연결되는 교통 정착이 과제입니다. 아직까지 뭐 한다는 소리는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생각에는 좀 연계가 잘 돼서 잘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초기 운행 안정화를 위해 애초 6분에서 10분으로 늘어난 배차 간격을 조속히 줄이는 것도 숙제입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현재 건설 중인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추진하고 2028년까지 삼성역도 완전히 개통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추우셨을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제천이 영하 12도,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4에서 8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차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많게는 20cm 이상, 충남과 전남 지역에도 3에서 8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의 건조특보는 건조경보로 특보가 한 단계 더 격상됐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쪽 지역에 내리는 눈은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춘천과 원주가 0도, 서울은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도, 창원은 6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휴일 낮부터는 기온이 차츰 올라서 이번 추위가 누그러들겠고요. 새해 첫날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